안녕하십니까. 한국법학원장 권옥원입니다. 저희 기술적 문제로 오늘 강좌가 지연되게 돼서 한국법학원을 대표해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64년 만에 한파라는 이례적인 10월 추위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늘 비대면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법학원은 지난 2016년부터 이 시대에 귀감이 될 만한 법률가들을 초청해서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의 첫 강좌로 봉욱 변호사님을 모시고 법률가의 통찰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봉욱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하고 서울지검검사로 임관한 후에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실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2019년 6월 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오신 후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봉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강연을 통해 법률가들이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변호사님의 귀중한 경험과 조언들을 공유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행사 진행의 안내를 드리면 봉 변호사님께서 40분 내지 50분간 준비한 강연을 해주시고 이어 한국법학원의 김주미 뉴스레터 편집장이 마련한 질문으로 잠시 문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신 여러분께서도 질문이나 코멘트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봉 변호사님께 전달해서 답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큰 통찰과 지혜를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 분 한 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봉욱 변호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봉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방금 소개 말씀 들은 봉욱 변호사입니다. 저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연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용이 조금 어색하고 하시더라도 첫 번째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한국법학원의 주제로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내용은 법률가의 통찰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30여 년간 법률가로 일을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통찰력을 키울 수 있을까 오랫동안 많이 고민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제가 어떤 해답을 여러분들께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저 말씀드리면은 법적 경력 중에서 대부분을 검사로서 근무를 했고요. 최근에 2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 있는 30년 가까운 시절은 한 절반 정도는 검찰 수사 파트에 있었고 절반 정도는 형사 정책 파트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수사 파트는 주로 이제 금융증권 또 기업범죄 수사 파트에 있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처임 검사 때 금융증권 전담부터 시작해서 중앙수사부의 첨단범죄수사과장 또 중앙지검의 금조 1부장 검사 등을 쭉 활동을 했고요.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이제 법무부 검찰국 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또 대검찰청의 정책기획과장과 공안기획관 또 법무부의 인권국장 또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내용은 법률가의 꿈, 법률가의 길, 또 법률가의 얼굴과 덕목, 또 변화하는 세상의 법률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법률가의 통찰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하나 말씀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5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체력이 강건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옆에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는 또 이 아들한테도 얼마나 자상하고 참 좋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아들이 끄덕끄덕 고개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들이 글쎄요 자화자찬 아닌가요? 하는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뭐 있지 않느냐. 이제 아버지는 금상첨화라는 말을 생각했는데 아들이 좀 생각하더니 금자로 시작하는 거면은 금시초문이 있겠네요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내용도 내용으로는 또 이게 금상첨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금시초문이네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시대 법률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게 참 요즘 시대 보면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또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저희 법률가로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지만 세찬 파도도 헤쳐나가고 사건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결해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범죄 첩보 또 제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이 사건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찰이 가능해야지 또 과감하게 칼을 뽑아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지 적합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서삼경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범사 예즉립, 불예즉 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미리 대비해야지 바로 설 수 있고 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통찰력이 기본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가의 꿈, 법률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28년 전인데 왜 검사가 됐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학 대학에 다닐 때 제가 마음에 꽂혔던 분이 사도법관 김홍석 판사님이셨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최종고 교수님께서 쓰신 사도법관 김홍석 한 법률가의 사상과 신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고 나서 참 이분처럼 살면 보람이 있겠다, 멋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판사로 계시면서 사형수들의 아버지, 사형수들의 대부로서 활동하시고 계속 청렴한 활동을 하시면서도 과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법률가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울러서 사법연수원 시절에 이제 검찰 시보를 하면서 검사로 갈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맡았던 사건이 상습 소매치기 혐의로 해서 구속된 어느 여학생이었는데요. 다 자백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차례 범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제 구속 기소할 걸 생각하고 공소장을 써내려가는데 범죄 혐의가 5개, 6개 쭉 있는데 묘하게 날짜가 비슷하게 쭉 가는 겁니다. 1월 20일, 2월 20일, 3월 19일 해서 비슷해서 이거 참 특이하다. 어쨌든 제가 좀 궁금증이 들어서 그 구속된 여학생을 다시 소환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소매치기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느냐. 더군다나 반에서는 굉장히 모범생인 학생이었습니다. 부반장을 여기 계속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물어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생리 때가 될 때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니까 생리 때 이런 범행, 도벽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마침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계속 오셔가지고 탄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구속 사건인 경우에 기소유예로 석방하는 예는 없었던 상황인데요. 지도검사님과 또 부장검사님, 차장검사님, 검사장님께까지 보고를 드려서 석방을 하고 용서를 해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정말 마음이 이제 얹혔는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던 게 기억이 나고요. 당시에 또 인신매매 납치범으로 구속된 남자가 있었는데 결국 진실을 밝혀서 무혐의라는 걸 밝혀서 석방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 15로 있던 검사님실이 살인사건, 강력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검사님이시라서 사체 부검도 한 10번 가까이 가고 또 범죄 살인 현장에도 여러 번 찾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형 집행하는 현장까지도 가게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다 거치면서 검사로서 활동하면서 정말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사를 지망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예, 남산에서 인신매매 납치 사건이었고요. 뭐 이때도 고속 사건이었는데 자기는 전혀 인신매매 납치한 게 아니었다. 실제로 남산을 올라가는데 실은 한 여성이 50대 초반 되는 여성이었는데 손을 들어서 차 안에 들어와서 성매매를 제안했는데 거절하는 과정에서 뺨을 한 대 때린 거는 있지만은 인신매매는 아니었다라는 했는데 뭐 양쪽 남자 쪽과 여성분을 여러 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억울하게 구속됐다는 게 밝혀져서 석방을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검사는 일하면서 배우고 속으면서 성장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 초임 검사 때 첫 번째로 했던 기획 수사였는데요. 이 가짜 상품을 파는 가게에 여행객들을 보내주고 그 상품 수수료를 받는 그런 여행사 대표와 직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알선료를 적어놓은 장부가 압수가 하나 선배검사실에서 됐는데 지적재산권 관련 부분은 그 선배검사가 다 수사를 하고 이거는 또 관광 관련된 거니까 제가 관광전담검사 한번 이걸 수사를 해봐라 해서 그 장부를 받아서 당시에만 해도 처음으로 데이터베이스 분석이라는 것을 돌려가지고 그 장부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100개 정도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거래가 수천 개 있는 게 이제 확보가 됐는데요. 어쨌든 그 알선료 장부를 작성했던 여행사하고 했던 그 커미션을 줬던 가게의 주인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맞다. 다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게 검사님 3시간만 저한테 딱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사건 때문에 구속이 돼서 별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이제 석방이 됐는데 제가 재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을 하기로 했는데 3시간만 주시면 돌아와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줘서 다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고민이 됐었는데요. 좋습니다. 믿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3시간 동안 엄청나게 참 고민을 하면서 기다렸었는데 결국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달, 석 달 동안 잠적해 있다가 석 달 후가 돼서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같이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와서는 뭐 모든 걸 다 이제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옆에 방에 선배 검사한테 고민을 토로하니까 그래 잘 속았다. 그렇게 속으면서 성장하고 또 다만 수사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초임검사 2년 시절에 여러 선배 검사들 통해서 새겼던 세 가지 다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처리한 사건에서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자였고요. 또 뭐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위에 상사만 쳐다보지 말고 훗날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자라고 다짐을 했었고요. 또 뭐 어느 공무원이나 인사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빛나는 자리에 가려 하지 말고 어디든 가는 자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세 가지 생각을 하면서 검사 생활을 쭉 지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지만은 특히 뭐 막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 생긴 상황에서 이제 초임검사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도 뭐 지금하고 똑같이 많은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소위 약식 사건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한 295건 정도 이제 처리를 하니까 뭐 매일 야근하고 또 저녁 때 술자리도 당시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뭐 주말에도 그 당시에 이제 토요일 날 오전 근무를 하지만은 뭐 일요일까지 토요일 오후까지도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뭐 나와서 일하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장인으로서의 직장에 충실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정에 어떻게 참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뭐 지금 생각해봐도 당시에 그 아이들과 시간을 가지지 많이 못 보낸 게 가장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당시에 시간이 안 되는데 저희 그 사진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큰 딸이고 이제 아들인데요. 2살, 4살 때 모습인데 옛날 얘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애들 자고 있고 나 또 밤에 와 보면은 또 그때도 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주말에 틈틈이 이제 옛날 얘기를 해주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녹음기에다가 제가 30분짜리로 옛날 얘기를 녹음을 해놔서 그거를 제가 출근했을 때 제 처가 아이들한테 이제 녹음기를 틀어줬답니다. 근데 2살짜리 애가 녹음기에서 이제 아빠 목소리가 나오니까 가가지고 녹음기를 탁 잡고 아빠 아빠 하고 막 소리를 냈다라는 얘기를 이제 퇴근 후에 듣고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참 힘들었던 그런 상황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97년도에 1년간 연수 기회를 받게 돼서 예일대 로스쿨에 1년이 있었습니다. 뭐 우물안 깨구리가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게 됐고요. 예일 로스쿨은 뭐 여러 대통령, 뭐 클린턴 대통령, 포드 대통령, 또 힐러리 여사가 다 졸업을 했고요. 특징이 성적이 없는 그런 학교로 또 유명을 합니다. 근데 저로서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는데요. 그때 특히 그 앤 콜린스라는 여학생하고 아주 여러 대화를 많이 나누고 가깝게 지냈는데 그 여학생은 본인은 동아시아 쪽 전문 법률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예일대 로스쿨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1년 근무를 하고 또 중국에서 2년 동안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고 또 로스쿨 다니면서도 나중에 여름방학이 되면은 한국을 찾아서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고 나중에는 아예 1년 휴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또 뭐 일도 했던 그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저하고 민속촌을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폭넓은 공부 또 여름 방학 때 되면은 뭐 멕시코 국경지대에 가서 그 미립국했던 그 멕시코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보고 참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커네티컷 주 검찰청에서 또 넉 달 동안 검사로서 연수를 했는데요. 그때 경험 중에 하나가 당시가 이제 97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있기 6개월 전인데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 얘기가 있으리라는 생각은 뭐 힘들었습니다. 대기업들도 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한 넉 달쯤 되니까 아주 가깝게 지내는 구청 검사 한 분이 미스터 봉 잠깐 말씀 좀 나누자 해서 가보니까 그분 말씀이 미스터 봉 자기가 전 세계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니네 나라 환율이 지금 너무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 제가 갔을 때 1달러에 850원 정도였는데요. 근데 그 미국 검사가 2,000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850이 2,000이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분명히 2,000까지 가야 되는데 당신네들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일부러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논박을 했었는데요. 근데 귀국한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IMF 사태가 터지니까 진짜 850원 하던 환율이 2,000까지 가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네티컷 주의 작은 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예측했던 한국의 IMF 상황을 나름 저도 경제 전문 검사라고 계속 경제 쪽에서 근무했던 검사가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IMF 후에 많이 성찰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직후에 이제 제가 법무부에서 검찰국에서 형사 정책을 담당했는데요. IMF 이후에 실직자가 112만 명이 생기고 뭐 엄청난 생계형 범죄, 반인륜적인 범죄가 막 급증합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발목을 잘랐던 그런 사건, 어머니가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이라는 것을 석 달 동안 마련을 해서 시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반부패 정책을 총괄을 해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 이제 처음 근무를 해 보니까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어려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의약분업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10,000명 넘는 분들이 뭐 병원을 문을 닫고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는 상황인데 과연 그분들을 형사사법 처리를 해서 뭐 구속을 하고 체포를 할 것이냐, 공권력을 투입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큰 이슈였는데 뭐 저도 검사 생활 한 10년 정도 넘게 하던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데 정답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오랫동안 한학을 공부했던 분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고민을 토로하니까 검사님 제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서 사서 삼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해안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권력 투입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법률적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법률만이 다가 아니구나 해서 마침 그때 성균관대학교에 4서 3경 대학원 과정이 오픈을 해서 1년간 수료를 하고 또 관련해서 이제 독서 모임을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가 이제 헤이그하고 프라하에 반부패 국제회의가 있어서 직접 참석을 하고 또 주제 발표도 했던 경험이 생겼습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광저우의 사이버 범죄 국제회의도 참석하고 또 중국 방문해서 협력 시스템 구축하고 또 우즈베키스탄 방문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수사 관련해서는 제가 서울 서부지검의 차장검사로 있을 때 하나그룹 비자금 사건과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두 건 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로 착수를 했는데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차명 계좌 5개에 대해서 내부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차명 계좌 382개, 또 차명회사 13개 발견이 됐고요. 태광그룹 같은 경우에는 차명 계좌가 7,000개가 결국 확보가 돼서 수사가 됐고요. 결국 오너 되시는 분들이 구속되고 또 법정 구속되기도 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기업 수사 관련해서 정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언론 보도에 많이 됐었고요.
또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쫓을 것이냐, 어떻게 잡을 것이냐 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결정하되 또 사건 관계인과 가족들한테 따뜻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경험이 기억이 나고요. 당시 선배 검사님 말씀이 사건 관계인의 마음을 열어야지 수사 성공한다. 정말 그 사건 조사받는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제가 또 서울중앙지검의 금조부장으로 있을 때는 외국 기업 수사를 몇 군데 하게 됐는데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한국 지점 간부를 구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계적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인데요. 거기 총회장 되는 분이 저희 부장검사실로 아시아 태평양 쪽에 준법 책임자를 방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 국내 로펌의 변호사님 한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세 가지를 바로 약속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즉각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두 번째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세 번째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겠다. 근데 실제 세 가지 완벽하게 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검찰 수사 또 우리 기업의 대응 관련해서도 이런 거는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검찰 수사 패러다임도 5가지 방향에서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수사할 때는 48시간 동안 밤샘 수사하는 게 당시의 과학 수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는 밤샘 수사는 이제 금지돼 있고 자료와 물증 중심의 수사가 됐고요. 사람을 구속시키고 쫓는 수사에서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 수사, 또 개인 역량을 위주로 하는 수사에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수사, 또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또 부패 환경까지 개선하는 미래지향 수사를 지향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대검의 중앙수사부에 근무할 때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당시 문무일 과학수사 담당관님하고 같이 만들게 됐고요. 또 회계분석팀, 또 범죄수익 환수센터 신설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금방 다가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휴대폰 수사가 가장 중요한 수사 기법인데 앞으로 개인마다 AI 비서가 로봇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I 비서를 조사하게 되는데 AI 비서는 그 주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자기하고 어떤 대화를 나가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불러서 조사할 때 과연 AI 로봇한테도 묵비권을 줄 것이냐 또 AI 로봇 조사는 사람이 할 것이냐 AI 수사관이 할 것이냐 이게 새로운 쟁점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검찰과 법원도 이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을 할 때로 생각이 되고요. 마침 저도 서울 동부지검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동부지검에서는 사이버 범죄 중점점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울산에서 근무할 때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막 55분 동안 아이를 폭행을 해서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져서 사망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 또 당시에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참 큰 고민이었는데 그때 저도 아무리 그래도 사형을 구형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공판이 벌어지는 날이면은 여러 100명 넘는 어머니들이 와서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다 연호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장검사님들하고 같이 만약에 이 사건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발생했다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고 같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그 나라에 나가 있는 검사들한테 사례를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국에 있는 다니엘 펠카 사건 또 독일, 미국 여러 사례들이 왔는데요. 공통적으로 전부 법정 최고형. 그 나라에서는 사형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징역이 다 선고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한번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사형 구형을 했었고요. 근데 1심에서는 뭐 살인죄도 무죄가 되고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2심 법원에서는 살인죄도 인정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던 첫 살인죄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울산지검에서는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검찰 최초로 설립을 했고요.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이 사안을 계기로 제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검찰의 변화 상황을 보면은 예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공안 사건, 또 공안부 역할이 중시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또 특수부 전성시대로 해서 최근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30년 동안은 특수부, 중수부의 전성시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대가 곧 오고 있고 이미 왔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미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진국의 진정한 기준은 무엇이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또 사이버 성착취 사건, 또 산업 안전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양형 기준이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피해자 보호 제도도 더 많이 강화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27조의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지 않은 정말 소중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2년 전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첫 번째 다짐으로 제가 매일경제신문에 5주에 한 번씩 칼럼을 썼는데요. 첫 번째 칼럼 내용이 첫 번째 다짐,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고 최태영 선생의 삶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변호사로서 4가지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분쟁과 갈등을 풀뿌리까지 해결하는 믿음직한 변호사가 되자. 또 우리 기업이 법률 리스크 없이 세계로 발돋움하는데 기여를 해보자. 또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가로 존경하는 나라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 또 국제 정세 속 국가 이익 지켜내기 위한 법률가로서 역할도 고민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법률가의 얼굴, 법률가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의 얼굴 어떤지. 네, 박노해 시인이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에서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라는 시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검찰 15대 저희 지도 검사님께서 봉시보는 그 얼굴 가지고는 검사 못해. 매섭게 눈매를 갖기 위해서 매일 거울을 보면서 30분 동안 눈매를 매섭게 해 하는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는 이제 따라서 또 거울을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귀면불심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매섭더라도 부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대인춘풍 임기추상 다른 분들한테는 봄바람 같이 또 자기에게는 오히려 가을 서리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얘기를 듣고 뭐 굳이 눈매를 매섭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얘기를 생각을 다시 했었고요. 기업인이 바라보는 법조인 또 법과 권력에 대해서는 정주영 전 명예회장께서 쓰신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우리나라에 지나간 권력들은 무분별, 무경우, 무경험이 대부분이었다. 나라는 산으로 가든 말든 자기네들끼리의 세력 다툼밖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걸핏하면 세무조사에 걸핏하면 잡아놓고 꼬박꼬박 바쳐야 하는 정치 자금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섭기는 엄청나게 무서웠다. 이걸 책에다가 그대로 아주 솔직 담백하게 쓰신 게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조선시대 때 검사, 조선시대 사원부가 있었는데요. 신라 시대는 사정부, 고려시대 때는 어사대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나 똑같이 부정부패 척결, 예방 역할을 했었는데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득세를 하게 되니까 사원부가 약화가 되고 결국에는 조선부는 부정부패로 멸망했다는 게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라는 이성무 전 역사편찬 위원장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당시 사원부 관원, 뭐 검찰의 선배로서 조광조, 이율곡, 정약용, 이준열사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곤 했습니다. 검사에게 필요한 3가지 덕목이 뭐냐? 검사들한테 물었을 때 정의감, 인간의 사명감을 얘기를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회기와 겸손,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인이 꿈꾸는 검찰상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검찰 불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오만함에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 생각만이 옳다는 지고주신 의식, 또 단계별로 배려, 경청, 존중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을 영어로 프로세큐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프로세큐션 서비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검찰이 변화하기를 기대를 하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강자에게 엄정하고 약자에게는 따뜻한 검찰이고요. 또 사심 없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되 자신의 잘못에는 겸허히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검찰, 또 힘없는 서민들이 억울하고 답답할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 이런 검찰이 되기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하되 또 실제 존재의 가치, 왜 검찰이 생겼는지에 대한 가치는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검사로 있으면서 생각했던 검사 12계명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약속, 또 실수를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또 짐작,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내 생각과 내 법리만이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세운 공을 내가 한 것처럼 가로채지 않고 또 내 성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는 일 없도록 하자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뭔가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신문에 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은 하지 말자. 뉴스페이퍼 스탠다드를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축은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크게 변화하는 상황이니까 대한민국도 전 세계와 함께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법조 관련해서는 신기술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고 또 반면에 신종 하이테크 범죄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SNS가 이제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을 하면서 SNS로 인한 여러 새로운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9%, 5%대가 아니고 2%대 성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부족하고 새로운 시장도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일자리가 많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영역을 좀 침범해도 나는 새로운 개발을 하기 때문에 크게 소송이라든가 갈등 분쟁이 많지는 않은데 저성장 시대가 되면은 내 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지금 몇 년 사이에 대기업 간의 소송이 몇 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국제적으로는 소송 폭발, 리티게이션 익스플로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 분쟁, 소송, 범죄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교류 협력과 아시아 중심 시대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시대도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주주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다보스 포럼 50주년에서 앞으로는 이제 주주 외에도 직원, 고객,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 사회까지도 배려를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기업을 위해서는 환경에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ESG 경영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미 발성한 후구 국가에서 우리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사실은 미국하고 영국 중심으로 반부패 드라이브도 세게 걸렸던 적이 90년대, 2000년대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니까 해외 부패 방지법으로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 찍어서 퇴출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실제 96년부터 2011년도까지 미국 법무부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벌금을 매긴 총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 된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뉴욕 타임즈 또 한국 기업을 맹공격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 기업 또 우리 법조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불멸의 성공 기업의 습관, Built to Last라는 책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된다. 준법과 성과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높은 가치와 높은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법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은 인간이 이 네안데르탈,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보다도 우월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법이 있어야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체로 뭐 1000명, 2000명이 다 같이 활동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 법의 역할은 토지와 물, 소중한 이런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또 불화와 분쟁을 어떻게 조정할지, 또 힘든 상황, 가뭄이라든가 전쟁일 때 과연 누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게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로마법의 3대 정신, 또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 세 가지 다 아주 똑같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부분, 또 원칙과 질서, 또 배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또 법 관련해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참 시사적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챕터가 아예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시장 경제, 또 포용적 경제 제도, 사유재산권이 법률로서 제대로 보장이 됐는데 반면에 북한은 소수 특권층만 특세를 갖는 법이 없는 그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 질서를 제대로 유지해주는 정부만이 성공한 국가가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법률가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복종하는 분노 범죄, 또 기망 범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쟁 해결 및 범죄 수사 전문성도 강화해야 되고, 또 분쟁과 갈등을 풀뿌리까지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법원과 검찰뿐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중재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곳이 대한상사중재원인데요. 네,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이 더 커질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기술 관련 하이테크 범죄 대응한 물적 인적 시스템도 마련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과학수사기법도 필요하고요. 또 통일시대에 걸맞는 인권을 존중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형사 민사 사법 시스템, 또 북한 이탈 주민을 배려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리스크 방지를 위한 법률가의 역할, 문제 상황을 직시하고 또 직언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능력과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칼럼을 한번 쓴 바가 있었고요. 또 세계로 가는 기업 준법이 생명이다라는 글을 한번 썼는데, 준법 리스크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 가장 중요하지만 플러스에서 준법 전문가, 법률가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울러서 지금 이제 저희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가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과학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을 위해서 새로 거기에 맞는 규범과 표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요새 K-팝, 시네마 여러 파트로 이제 드라마까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K-로가 새롭게 또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시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스라엘의 흡족파 정신 말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뻔뻔함, 당돌함, 또 과감한 도전, 호연지기, 야성을 길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처럼 해커처럼 일하고 해적처럼 도전한다.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시대 한계를 뛰어넘는 반역자가 되라라는 권명호 최진석 전 원장님의 메시지도 담아볼 만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으로 법률가의 통찰력,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까? The Rise and Fall of Nations라는 책인데요.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After Crisis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미난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정도의 어느 왕이 아들을 제대로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매일 하루 종일 정글에 나가 있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새서 있으면서 소리를 제대로 들어라 했더니 아들이 이제 처음 가가지고는 코끼리 소리, 또 사자 소리 다 이제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주일 더 지나고 나니까 뱀이 싹 다가오는 소리, 또 나비가 날개짓하는 소리까지도 듣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이제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됐습니다. 이제 그만두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가서 들리지 않는 소리, 보이지 않는 그 위험을
느낄 때까지 계속 있어라 해서 단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경계를 해야지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또 변화의 조짐을 미리 읽어야지 조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통찰력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썼는데요. 어느 강연에 가서 제가 통찰력을 주제로 한 강의는 아니었는데 위험을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더니 참석했던 분 한 분이 과연 그런 변화의 조짐을 미리 읽고 위험을 감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런 거를 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그때 일단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내 우물을 깊게 파고 또 한편으로는 우물박 세상도 좀 넓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경계를 해야지 다가올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야지 부족함을 알고 배울 수도 있고 또 겸손하게 다가가야지 상대의 진심을 들을 수 있고 현장의 깊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꾸로 이제 오만하게 되면은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에 갇혀버리고 또 부하 직원들도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도 직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현장에서 묻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검찰청에 근무할 때 어느 검찰청이든 직원들하고 1대1로 면담을 해서 내가 이 청에서 뭘 해야 되는지 많이 의견을 묻곤 했습니다. 또 검찰의 전문지식 동호회 또 전문가 의견 경청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목소리에서 큰 흐름을 보려고 하면은 늘 단련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률가가 단련해야 될 6가지 핵심 역량으로는 법리력, 팩트력, 설득력, 관계력, 마음력, 체력 6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단련법 각자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리력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육법 전서나 판례를 즉각 찾아보고 또 기록을 정독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팩트력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현장에 나가서 변호사로서도 현장에 나가서 볼 때가 많습니다. 또 30년간 경제신문을 계속 읽어오고 있고요. 또 20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설득력을 위해서는 이제 역지사지하고 스스로 저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보는. 저도 변호사로서도 지금 법원이나 검찰에 이제 변론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견서를 5장이 됐든 20장이 됐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또 사서삼경 대학원이 있고요. 또 관계력, 또 마음력 중에서 특히 겸손, 배려, 경청 3가지를 생각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는 꼭 좋은 시 한 수를 낭송하고 출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동안 기 스트레칭 체조 한지 20년이 됐고요. 아침 운동 1시간 한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40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임관하기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2가지를 충고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하루 10분 동안 경제신문을 읽어라. 이 법이 전부가 아니고 나라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이치를 알려고 그러면 경제신문을 읽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경제신문을 읽고 또 금융경제검사로 활동을 하게 됐고요. 2번째가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말고 넓은 세상 보기 위해서 틈틈이 외국어를 공부해라 하고 말씀해 주셔서 출퇴근할 때 늘 짜투리 시간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형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AI 시대 법률가의 경쟁력은 AI가 할 수 없는 것, 그거는 공감하고 설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참 법률가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 법학 교수 다 해서 참 고달프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되려고 하면은 하루 3시간 몰입하면은 딱 10년이 걸립니다. 근데 반면에 하루에 10시간씩 초임 검사 시절, 초임 판사 시절, 초임 변호사 시절 하루에 10시간씩 몰입을 하면 딱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위해서 어느 자리에 가든지 3년 동안은 고생을 하면 참 그게 나중에 다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시간이 다 가면은 해결이 된다는 걸 30년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뭐 법률가는 맷집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고 자신의 가족을 또 하나의 피해자로 만들지 말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 한 소를 저도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나는 결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가족에게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라는 시입니다. 네. 동영상 하나 간단히 보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거는 신분이 하시는 요거. 아니 이거 괜찮습니다. 네네. 네, 그 숙명여대 가야금 연주단의 캐논 변주곡이었는데요. 예, 제가 뭐 힘들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자주 듣는 동영상입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듣게 된 거는 이 가야금과 비보이 그룹인데요. 이 가야금이 이 전통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비보이는 새로운 젊음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법조에 오래된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젊은 우리 후배 법조인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소중한 전통과 또 아름다운 변화가 제대로 이렇게 잘 어우러질 때 또 법조가 또 발전하고 또 무너졌던 신뢰가 다시 쌓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동영상을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네, 제가 50분 강연했는데 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지체됐습니다. 예, 이상 제 말씀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유익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많은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네.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년이란 거의 30년 가까이 검찰에 계셨고 이제 변호사 3년 차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검사이실 때는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변호사가 되고 보니까 보이기도 하고 깨닫기도 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게 뭐 피고인이나 의뢰인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검찰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법과 관련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미리 질문을 주셔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2년 동안 변호사로 하면서 검사로서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세 가지 정도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쓴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검찰에 대한 쓴소리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 또 경제 상황에 대한 쓴소리, 이런 쓴소리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에 대한 그 인식, 또 국가 정책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쪽의 목소리를 더 많이 이제 듣게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만나게 된 분한테 제가 검찰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좀 쓴소리 많이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런 말씀 못 드리죠. 하고 이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변호사로 있고 보니까 참 법률적인 이슈 또 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애 먹는 분들이 정말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다니던 식당의 단골 식당 주인도 고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제가 자주 다니는 이렇게 이발하는 미용실도 그렇고, 또 평소에 그냥 편하게 지내던 사람들인데도 정말 많은 그 법률적 이슈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정말 법률가들이 할 역할이 많겠구나. 판사님들은 판사님들대로, 또 검사님들은 검사님들대로, 또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정말 이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제대로 풀뿌리 끝까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또 정성과 성의를 어떻게 하면 다할 수 있을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됐던 거는 정말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구나. 네, 제가 이제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나와서 만나게 되는 분들 중에서는 젊은 벤처 기업인들도 있고 스타트업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앞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4차 산업혁명 또 저성장 시대 이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변곡점을 맞이할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 정부 5년 동안은 정말 과거에 몰입하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대답 여기까지 하고 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준비해 주신 봉욱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접속하셔서 끝까지 관심과 그 지켜봐 주신 우리 법학원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법학원은 앞으로도 많은 학술 행사와 강좌를 통해서 여러 법률가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1월 22일에는 법무부의 정재민 법무심의관을 모시고 입법에서의 정의와 사법에서의 정의라는 주제로 올해 두 번째 법률가가 된 뜻을 되새기는 강좌를 개최합니다. 한국법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